화려한 의복과 귀한 음식 뒤에 감춰진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759년 12월 어느 겨울밤, 창덕궁의 고요한 어둠 속에 세 곳의 처소에서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조전, 경춘전, 그리고 친방.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인들,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그리고 왕실을 받드는 여인들이 같은 시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조전에서는 26의 중전 정순 왕후가 촛불 하나 켜진 방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19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했던 완벽한 미소가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경춘전의 불빛. 오늘도 영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춘전에서는 34의 영빈 이 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왕의 발길이 끊긴 지 3년. 한때는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 30을 넘긴 여인에게 왕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친방에서는 예순들의 상궁 박씨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47년. 평생을 궁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담장 넘어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인가의 불빛.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늙은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각,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세 여인이 왜 동시에 울고 있었을까요?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그녀들을 울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궁궐, 최고의 지위, 풍족한 의식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녀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삶.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시간들. 그것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낸 것일까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밤이 되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 매일 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19시간 전 1759년 12월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마, 인시초각이 옵니다. 새벽 4시 대조전에서 상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시초각. 해가 뜨기 2시간 전 하늘이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26살 정순 왕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고작 5시간의 수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하루는 이 시각에 시작되어야 했으니까요. 옥체를 일으키시옵소서. 4명의 나인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중전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2명의 나인이 팔을 받쳐 일으켜 세웠고 다른 2명은 이불을 개고 요를 걷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해진 순서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은 스스로 세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나인이 따뜻한 물을 떠서 대야에 담고 다른 나인이 흰 명주 수건을 적셔 중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또 다른 나인은 빗을 준비하고 마지막 나인은 의복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조 오레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동작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불경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의 아침 의복은 모두 12겹이었습니다. 속적삼부터 시작하여 속속꽃, 단속꽃, 바지, 속치마, 겉치마, 저고리, 당의, 원삼, 화로까지 각 옷마다 담당 나인이 정해져 있었고 입는 순서와 방법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겹 한 겹 옷을 입을 때마다 중전의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의복을 착용하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에서는 영빈 이 씨가 눈을 떴습니다. 34의 그녀는 중전보다 30분 늦게 기상했습니다. 후궁은 중전보다 늦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새벽잠을 충분히 잘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왕께서 이곳으로 오시지 않을까? 3년 동안 끊긴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영빈 이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2명의 나인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중전의 4명보다 적었습니다. 후궁의 예우는 중전보다 낮았고 시중 드는 나인의 수도 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30을 넘긴 여인에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늙어가는 자신에게 왕의 마음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단장하거라. 중전보다 늦게, 그러나 중전보다 더 아름답게. 그것이 후궁이 왕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새벽 3시 30분 침방에서는 이미 모든 궁녀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62의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해가 뜨기 전에 대청 청소를 마쳐야 한다. 15에서 20 사이의 어린 궁녀들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의 하루는 왕실의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1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녀들은 묘시 오전 5-7시 이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한다.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맨손으로 그 물의 걸레를 적셔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왕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습니다. 상궁마마. 어린 궁녀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궁 박씨는 그 궁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닦아야 마루가 얼지 않았습니다. 참거라. 47년을 이렇게 살아온 나도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상궁 박씨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47년 동안 차가운 물에 담근 손은 이미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15에 입궁하여 62. 평생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전의 정순왕후는 모든 의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나인이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머리는 큰 머리였습니다. 쪽을 찌고 그 위에 다래를 얹고 비녀를 꽂고 떨잠을 꽂고 첩치를 붙이는 데에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머리 하나에 사용되는 장신구만 15가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 1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 속에서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겹의 옷은 몸을 조이고 무거운 머리 장식은 목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조선 왕실의 여인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대조전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조현내가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3시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절을 하고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안은 대왕대비전이었습니다. 영조의 계모인 선의왕후께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6명의 나인과 2명의 상궁이 수행했습니다. 중전이 걸어가는 속도조차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일보의 한 호흡을 하며 걸어야 한다. 대왕대비전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문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이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께 없어 문안을 여쭈러 오셨나이다. 들라 하여라. 안으로 들어간 정순왕후는 대왕대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4배를 올렸습니다. 4번의 절이었습니다. 절 한 번에 30초가 걸렸습니다. 4번의 절을 올리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옥후 평안하시옵니까? 그러하다. 내 몸은 안녕하더냐? 황공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왕 대비마마의 옥체를 염려하옵니다. 정해진 문답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왕 대비와의 문안이 끝나는 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표정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대왕 대비전에서 나온 정순왕후는 곧바로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정성왕후께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4배 올리고 정해진 문답을 나누고 40분 동안 앉아있기. 대비전에서 나올 때는 7시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께 조반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라간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궁녀들이 준비해둔 수라상이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 수라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12가지 반찬이 정확히 놓여 있는지, 밥의 온도가 적당한지, 국물의 간이 맞는지. 상궁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맛을 보았습니다.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5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수라는 반드시 상궁이 먼저 맛을 본 후에 올려야 한다. 상궁이 맛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자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으로 수라를 올리도록 하여라. 8명의 궁녀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왕후도 뒤따라갔습니다. 대전에서 영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침 수라를 올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수라를 드시는 동안 옆에 앉아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영조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반찬을 집을 때, 물을 마실 때마다 궁녀들에게 눈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씨는 홀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중전처럼 왕께 수라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전만의 권리였습니다. 영빈 이씨 앞에는 8첩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전의 12첩보다 적었습니다. 후궁의 상차림은 중전보다 낮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왕의 발걸음이 끊긴 이곳.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궁, 물러가거라. 식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상궁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상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마, 옥체를 상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영빈 이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에게 음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7시 수라간에서는 지옥 같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명의 궁녀가 왕과 왕실 여성들의 아침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궁중 풍속에 따르면 왕의 수라상 하나를 준비하는데 12명의 궁녀가 필요했습니다. 밥을 짓는 궁녀, 국을 끓이는 궁녀, 반찬을 만드는 궁녀, 상을 차리는 궁녀. 62의 상궁 박씨는 수라간을 감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있으면 모든 궁녀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28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라간 궁녀가 밥을 태워 곤장 30대를 맞고 쫓겨났다. 밥의 온도를 확인하여라. 국물의 간을 다시 맞춰라. 반찬 그릇의 위치가 틀렸다. 상궁 박씨의 날카로운 지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궁녀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16살 궁녀 김씨가 국 그릇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수라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 박씨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상궁마마. 죄송합니다.
어린 궁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상궁 박 씨는 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저 어린 궁녀였습니다. 15세 입궁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다음에는 용서가 없다. 상궁 박 씨는 매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린 궁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9시 정순왕후는 경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전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왕과 신하들의 대화를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경연이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졸음이 와도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경연이 끝났을 때는 11시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이 부축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걸어 대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5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대왕 대비께 문안, 대비께 문안, 왕께 수라 올리기, 경연 참석.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례 속에서 그녀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아침상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긴장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면 곤장, 큰 실수면 패출. 조선 왕실의 아침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 대조전으로 돌아온 정순왕후에게는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교육감독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여성은 중전의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후궁들, 공주들, 옹주들, 그리고 궁녀들까지 그녀들의 교육을 감독하는 것이 중전의 의무였습니다. 교육청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왕후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2겹이 무거운 의복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개인의 피로는 일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에는 10명의 어린 공주와 옹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살부터 15살까지였습니다. 그녀들은 소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께 문안 여쭈옵니다. 앉거라.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소학의 효도 편을 배우고 있어옵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왕실 여성의 교육을 직접 감독하여 덕을 닦게 해야 한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 점심시간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의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전의 점심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12첩의 반찬, 밥, 국, 김치, 장.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6명의 나인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수라를 올리는 나인, 물을 따르는 나인, 수저를 올리는 나인, 빈 그릇을 치우는 나인. 모두 정순왕후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중 풍속에 따르면 중전의 식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속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중전의 모든 동작은 왕실의 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3,000명이 지켜보는 식사는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몇 숟가락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러가거라. 마마, 수라를 더 드시옵소서. 충분하다. 물러가거라. 나인들이 수라상을 물렸습니다. 정순왕후는 실제로 배가 고팠지만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품위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궁중 풍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식사를 적게 하여 덕을 보여야 한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 씨는 홀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8첩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전의 12첩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반찬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먹는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오지 않고 중전과 식사할 수도 없고 다른 후궁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후궁들끼리는 서로 경쟁 상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상궁, 오늘도 대전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느냐? 황공하옵니다, 마마. 아직 아무 소식이 없사옵니다. 영빈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왕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1년은 애원했습니다. 상궁을 통해 전원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1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왕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끝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은 궁궐 안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것이 늙은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오후 1시 수락안에서는 궁녀들이 서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왕실 여성들의 수라를 준비하느라 자신들의 식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10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62의 상궁 박씨는 주먹밥 하나를 들었습니다. 반찬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2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들의 식사는 하루 2끼로 하되 밥과 장만 제공한다. 16살 궁녀 김씨가 상궁 박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주먹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상궁마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상궁 박씨는 주먹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다. 궁에 들어온 이상 나갈 수 없다. 평생을요? 그렇다. 나처럼 47년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너는 50년을 살 수도 있다. 어린 궁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에 평생을 궁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의 식사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거라. 오후 수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궁녀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순 왕후는 자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전은 왕실의 의복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의 용포, 왕세자의 관복, 공주들의 저고리 모두 중전이 직접 바느질하거나 감독해야 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직접 바느질하여 왕실의 의복을 만들어야 한다. 정순 왕후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자수를 해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정순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일까? 19의 중전이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위치.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자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순 왕후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잠시 쉬시옵소서. 정순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음 일정이 무엇이냐? 사대부 부인들을 접견하셔야 하옵니다. 정순 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끝이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중전의 의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순 왕후는 첩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영의정 홍봉안의 부인이 입궐했습니다. 왕실과 사대부 가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전은 정기적으로 사대부 부인들을 접견해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5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매월 보름에 정의품 이상 대신의 부인을 접견한다.
접견실에 들어서자 홍봉안의 부인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순왕후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홍봉안 부인과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대화였지만 중전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홍 부인, 댁의 따님이 벌써 혼기라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마마.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좋은 혼처를 찾으시기 바라오. 마마의 은혜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하옵니다. 1시간 동안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의 의무였습니다. 왕실과 사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오후 4시 홍봉안 부인이 물러갔습니다. 정순왕후는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춘전이 보였습니다. 영빈 이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발걸음이 끊겼지만 한때는 왕이 매일 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중전인 자신을 두고 후궁에게 간 왕.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질투를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왕의 총애가 어느 후궁에게 가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질투는 중전의 덕을 해치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조전이 보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곳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영빈 이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중전이 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 그녀는 꿈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중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왕실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후궁은 중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젊은 정순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영빈 이 씨는 30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점점 젊은 중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총애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왕은 중전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발걸음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34의 영빈 이 씨는 이제 왕실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에게 왕의 마음이 가는 것을 보며 영빈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대조전을 볼 때마다, 정순왕후를 볼 때마다, 왕이 다른 후궁에게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후 5시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저녁 수라를 준비하겠나이다. 영빈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식욕이 없다. 마마, 옥체를 상하시면 나가거라. 영빈 이 씨가 소리쳤습니다. 상궁은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영빈 이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4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친방에서는 예순둘의 상궁 박씨가 어린 궁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입궁한 동료 궁녀가 폐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16살 궁녀 김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순이가 죽었습니다. 함께 입궁한 순이가 알고 있다. 마음을 진정하여라. 우리는 단 3개월 전에 함께 입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궁 박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녀들의 죽음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의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3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녀의 병은 스스로 치료하게 하되 중병이 아니면 의원을 부르지 않는다. 47년을 함께한 동료도 있었다.
작년에 죽었다. 상궁 박씨가 말했습니다. 15에 함께 입궁한 동료였습니다. 47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늙고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47년을 함께 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궁녀들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궁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궁녀가 죽으면 그저 번호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제387호 궁녀, 폐병으로 사망. 어린 궁녀 김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상궁마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는 겁니까? 그렇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죽는다. 궁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궁 안에서 죽는다. 혼인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상궁 박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는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짧은 해는 빨리 졌습니다. 궁궐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대조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휴식이라기보다는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왕께 저녁 수라를 올려야 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왕의 식사를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빈 이 씨가 홀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정순 왕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나인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마마, 저녁 수라를 준비할 시각이 옵니다. 정순 왕후는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의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오후 7시 대조전에서는 저녁 수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수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녁 수라상도 중전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왕의 식사는 중전의 책임이었습니다. 수라관에는 이미 30명의 궁녀가 저녁 수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2의 상궁 박씨가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들어오자 모든 궁녀가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께 문안 여쭈옵니다. 수라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예, 마마. 곧 준비가 끝나옵니다. 정순 왕후는 수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12첩의 반찬이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밥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국물의 간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생선구이의 색이 너무 진하지 않으냐. 순간 수라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 박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즉시 다시 준비하겠나이다. 그리하여라. 정순 왕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궁녀들은 서둘러 생선구이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다시 만드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궁녀는 긴장 속에서 일했습니다. 중전의 지적은 곧 궁녀들의 실수를 의미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 새로운 생선구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전으로 수라를 올리도록 하여라. 예, 마마. 8명의 궁녀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왕후도 뒤따라갔습니다. 대전에서 영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녁 수라를 올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정순 왕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로 중전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정순 왕후는 왕의 식사를 시중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왕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왕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내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영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왕의 행차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경춘전으로 가겠다. 정순 왕 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춘전. 영빈 이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3년 만에 왕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선택에 대해 어떤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 전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정순 왕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인 자신을 두고 후궁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순 왕후는 물러나왔습니다. 대조전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인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강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에서는 영빈 이 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대전에서 소식이 왔나이다. 영빈 이 씨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오늘 밤 전하께 없어 이곳으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순간 영빈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끊겼던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전하께서 오신다는 것이냐? 예, 마마. 곧 도착하실 것이옵니다. 영빈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서 준비하여라. 목욕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꺼내고 향을 피워라. 상궁과 나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목욕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장신구를 꽂았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오후 9시 왕이 도착했습니다. 영빈 이 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황공하게도 전하를 맞이하옵니다. 영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4의 영빈 이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을 모셨습니다. 차를 따르고 과일을 올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하, 3년 동안 신첩은 전하를 그리워했나이다. 그러하냐? 영조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영빈 이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왕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온 것이었습니다. 중전에게도 의무로 가고 후궁에게도 의무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은 모두 왕의 의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조는 영빈 이 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후궁은 왕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조전의 정순 왕후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모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적힌 구절이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총애가 어디로 가든 평온해야 했습니다. 질투는 중전의 덕을 해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 왕후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침방에서는 궁녀들이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62의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궁궐 곳곳을 돌았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는지, 문은 모두 잠겼는지, 이상한 기척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대전의 마루를 닦고 뜰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궁녀의 하루는 오후 10시에 끝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8시간 30분 동안 궁녀들은 일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상궁 박 씨는 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궁녀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상궁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궁 밖의 인가였습니다. 저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히 잠드는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47년 동안 그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62.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늙어서 쓸모 없어진 궁녀는 궁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 상궁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47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시간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궁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밤 10시 경춘전에서는 영조가 일어났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을 배웅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평안히 가시옵소서. 신첩은 언제나 전하를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영조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내관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왕을 만났지만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의무로 왔다가 의무를 마치고 갔습니다. 영빈 이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은 떠났고 다시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34의 나이에 다시 3년을 기다리면 37이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후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늙어가는 자신에게 왕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장신구를 하나씩 벗었습니다. 비녀를 빼고 떨잠을 빼고 귀걸이를 벗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벗고 속옷만 남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모든 장식을 벗으니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영빈 이 씨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왕의 무심한 눈빛, 형식적인 대화, 사랑 없는 밤. 그것이 3년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의 눈물이었습니다. 34의 여인이 느끼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영빈 이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사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후궁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궁궐 안에서 늙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처소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그것이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대조전에서는 정순 왕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춘전에서 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밤마다 세 여인이 동시에 우는지, 화려한 지위와 풍족한 생활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 19시간 동안 정순 왕후는 완벽한 중전이어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께 문안 드리고, 대비께 문안 드리고, 왕께 수라 올리고, 경연 참석하고, 교육 감독하고, 사대부 부인 접견하고, 자수하고, 다시 수라 올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례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흐트러짐 없는 자세, 정해진 말투,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중전의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중전이 아닌 26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 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나인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는 왕비이기 전에 여자였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9의 중전이 되기 전 그녀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중전이 된 순간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욕구, 개인의 꿈, 모든 것이 왕실의 규율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질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모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국모는 언제나 평온해야 합니다. 정순왕후는 국조 오레이에 적힌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 침방에서는 예순들의 상궁 박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담장 너머 불빛이 보였습니다. 궁 밖의 인가였습니다. 저곳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세 입궁했습니다. 부모는 가난했고 딸 하나를 팔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8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궁녀로 선발하되 부모에게 쌀 10섬을 지급한다. 그녀는 쌀 10섬의 값어치였습니다. 입궁한 후 부모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궁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47년 동안 소식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제 80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상궁 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순들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혼인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저 왕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어쩌면 1년, 어쩌면 2년,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궁 밖 공동묘지에 묻힐 것입니다. 비석도 없이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저 번호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제512호 궁녀, 노환으로 사망. 그것이 47년을 살아온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가고 싶었습니다.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 밖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거리를 걷고 시장을 구경하고 자유롭게 숨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창덕궁 세 곳에서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조전의 정순왕후, 경춘전의 영빈 이씨, 친방의 상궁 박씨.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세 여인이 같은 시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지위에 있지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아무리 넓어도 여전히 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여인들은 날개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세장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230년이 흘렀습니다. 1989년 가을 창덕궁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침방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230년 동안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여전히 궁궐에 있습니다. 4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5세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동생들은 잘 자랐습니까? 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 밖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제 62입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이고 무릎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합니다. 궁녀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바깥 세상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기억,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았던 기억, 동생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47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딸은 곧 죽을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궁 밖 공동묘지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효도 한 번 못하고 먼저 가는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 궁녀는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루 밑에 숨겨둡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여기 한 궁녀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딸 박씨 올림. 편지를 읽은 전문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30년 전 예순둘의 궁녀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고 마루 밑에 숨겨두고 그렇게 죽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조 36년 1760년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512호 궁녀 박씨 63의 나이로 노환으로 사망하다. 단 한 줄의 기록이었습니다. 47년을 궁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번호만 있었습니다. 제512호. 그녀는 평생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이 조선 궁녀의 삶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조사했습니다. 영조시대 궁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조 제위 52년 동안 총 3,274명의 궁녀가 궁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63명의 궁녀가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폐병, 노환, 과로, 학대, 자살. 특히 자살이 많았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1년에 평균 10명의 궁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는 왕의 업적, 중전의 덕행, 후궁의 총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역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중전과 후궁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죽은 후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왕대비로서 더 많은 의례와 책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805년 72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 후 다시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1759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40세까지 살았습니다. 1768년 경춘전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을 기다렸지만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순왕후는 현명한 중전이었다. 영빈 이 씨는 아름다운 후궁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눈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흘렸던 눈물, 참아야 했던 고통, 포기해야 했던 자유. 그 모든 것은 역사의 뒤편에 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자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후원을 산책하던 순간,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습니다. 궁녀들끼리 몰래 나눈 이야기. 밤늦게 침방에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담장 너머 들리던 바깥 세상의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녀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작은 자유가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작은 순간의 자유가 그녀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새벽이 오고 다시 작은 자유의 순간이 올 거라는 희망. 그것이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스스로 정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울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266년 전
조선 왕실의 여인들이 꿈꿨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평생 갈망했던 자유를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왕의 것이었지만 고통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조사 뒤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들의 희생 위에 조선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중전도,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도 모두 불행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서 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자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자유롭게 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266년 전 여인들이 꿈꿨던 삶입니다. 창덕궁 침방 마루 밑에 숨겨졌던 편지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230년 전 한 궁녀의 마지막 글. 보낼 수 없었던 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기 한때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그녀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의 자유가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